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슬람 9번째 시간이죠. 이제 9번째 이 영상부터는 이슬람의 역사에 대해서, 초기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호메트는 이제 그가 죽고 나서 뒤를 이을 임시 후계자 선정을 이제 추종자들한테 맡겼어요. 추종자들 니들이 본 다음에 가장 적합해 보이는 놈한테 맡겨라 이러고 맡겼는데, 마호메트가 죽고 나서 이제 헌법위원회가 마호메트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 중에서 이제 아부바크르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부바크르라는 이 인물을 이 헌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이제 2대 칼리프로, 즉 메디나의 통치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아부바크르는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이제 나랏일 처리를 되게 현명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훌륭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나랏일 처리도 잘하고, 그래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슬람 공동체를 통합해가지고 잘 다스렸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그죠? 우리나라 보세요. 제가 무슨 좌좀도 아니고 수구꼴통도 아니지만, 둘 다 아니지만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도자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지금 이런 얘기하려고 이거 영상 킨 거 아니니까, 자, 아부바크르는 칼리프의 자리에 앉은 지 2년 만에 세상을 떴어요. 그러니까 2년밖에 못했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웠던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 아부바크르는 마호메트의 동반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이제 공석이 될 텐데 누굴 앉혀야 되는가? 바로 우마르라는 애를 내 뒤이어가지고 앉혀라 라고 이제 후계자로 지목을 해요. 통치자를 지목한 다음에 이제 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슬람 공동체가 있었죠. 이 공동체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부바크르 같은 경우에는 우마르를 이제 내 후계자로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공동체가 승인을 만약에 안 해버리면은 우마르가 후계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되게 순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마르 역시 아부바크르와 마찬가지로 아니면은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뛰어난 행정가이자 현명한 정치가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군사령관이었어요. 전혀 사심 없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해야겠다.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지도자라던가 리더 아니면은 독재관 입헌군주제의 군주 누가 됐든 간에 총리 누가 됐든 간에 이 위치, 즉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시민들, 민중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설령 개건, 돼지건, 개돼지건 뭐건 할 거 없이 반드시 그런 지지가 확실히 뒷받침이 돼야 권력이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이게 굳이 성군 코스프레를 하려고 그거에서의 오는 어떤 자기만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게 다 원만하게 돌아가려면 그게 최대한 좋은 방법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시민을 위해서도, 그죠? 그래서 이 우마르는 7세기 634년부터 644년, 약 10년 가까이 통치를 합니다. 죽기 전에 이제 우마르도 역시 7명의 원로로 구성된 선거위원회를 설립을 합니다. 선거위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죽기 전에 이제 후계자를 지목해야 된다. 후계자 지목 안 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저기 마케도니아 골 나는 거야. 그냥 거의 언제야? 기원전 4세기 골 나는 거라고. 알렉산드로스 죽었을 때 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사실상. 그만큼의 대제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 어쨌든 간에 이 선거위원회는 마호메트의 사촌인 이 우스만 빈 아판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마호메트 사위 중에 알리가 있었어요. 알리 빈 탈리브. 이제 이 두 사람을 선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선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촌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사촌이 있었고 누가 있었어요? 사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위. 자, 이 사촌 같은 경우에는 누구였어요? 아판이었죠, 아판. 그리고 사위는 알리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사람을 일단 선출을 했다라고 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공동체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슬람 공동체는 이제 이 사람들의 추천서를 이제 제시를 해야겠죠. 제출을 해야겠죠. 어떤 사람들은 아판을 추천한다. 아니다.
사촌보다는 사위인 알리가 후계자로 적합하다. 이래가지고 이슬람 사회가 갈라집니다. 두 파로 나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사촌인 우스만이 3대 칼리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스만 아판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촌인 우스만이 결국에는 사위는 안 되고 얘가 이제 3대 칼리프 자리에 올랐는데 우스만은 되게 인자하고 너그러웠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출중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656년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문제는 반란 때문에 살해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알리를 이제 따르는 추종자들이 마호메트의 알리를 따르는 사위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아마 사촌인 우스만을 암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3대 칼리프 우스만은 12년간 통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스만이 통치하는 이 시기에 되게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생겨났어요. 이 가운데 한 세력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호메트의 사위인 알리프를 칼리프로 추대하기 위한 정치 활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알리를 우스만이 죽고 나서 바로 4대 칼리프로 뭐 했겠어요? 앉히는데 성공을 했다. 알리 역시 근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문학적인 소질, 뭐 용맹함, 겸손함 같은 걸 지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지혜가 담겨있는 뭐 잠언이라던가 경구 같은 것들이 뭐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제가 한국 사회에도 보존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슬람 중동에만 보존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알리 역시 661년에 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의 이 마호메트가 죽고 나서 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였는지 감이 오시죠? 이 7세기 그죠? 이러한 초기에 4명의 칼리프 있죠? 이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승인을 받고 된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뭐 암살을 당했건 어쨌건 간에 중요한 게 이 4명의 칼리프 이후에는 이제 선출을 하지 않습니다. 선출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 그냥 군주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제 왕조를 설립하는 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과 구분해가지고 이 4명의 칼리프 있죠? 얘네들을 올바르게 인도받은 뭐라고 부르냐? 정통 칼리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통 칼리프는 4명인 거야. 아부바크르, 그죠? 뭐 누구 있었어? 우마르도 있었고, 또 한 명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어쨌든 뭐 우스만, 뭐 알리, 뭐 이렇게. 얘기 다 했네. 자, 아무튼 이 4명이 바로 정통 칼리프였다. 자, 이 사람들의 삶과 업적은 후대인들에게 되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통치 방식도 나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귀감을 줬습니다. 초기 4명은 참 잘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올바르게 인도받은 이 칼리프들이 통치하는 30년, 총 합쳐가지고 30년간은 이슬람 사회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됩니다. 이슬람이 이제 여러 곳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러면서 확산 속도하고 범위가 상당히 빨랐다.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이 됐어. 그래서 이슬람 팽창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칼리프가 누구였죠? 마호메트의 후손? 바로 아부바크르. 후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마호메트의 뒤를 이어가지고 칼리프가 된 사람. 이 아부바크르 같은 경우에는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두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두 강대국 어디였을까 여러분들? 바로 비잔틴, 동로마 제국하고 이란이 다스리고 있는 신생 이슬람 국가들을 이제 소국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아부바크르가 이제 이 비잔틴하고 이란이 뭐라고 있냐? 바로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이 비잔틴 제국과 이란이 다스리고 있는 이슬람 국가를 이제 활기차게 성장하는 소국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고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겐세이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비잔틴하고 이란으로부터.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어디죠? 바로 비잔틴의 수도였죠. 수도.
지금의 뭐 이스탄불이라고 부르는데 터키에 여기에 이제 대사를 파견합니다. 대사를 파견해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좀 잘 해보려고 한 거지. 근데 이제 비잔틴 황제였던 헤라클리우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비잔틴 황제는. 그래서 이 우마르에 앞서가지고 이 아부바크르는 안 되겠다. 야, 이 비잔틴 애들이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역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그랬던가. 아니, 이 얘기가 왜 나오지? 이거랑은 전혀 맥락이 전혀 다른 건데. 자, 아무튼 어쨌든 역시 사람 새끼 믿을 만한 놈 없다가 맞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라크와 시리아 도시를 하나씩 점령해 나갑니다. 이라크하고 시리아를 이제 점령을 해 나가는 거야. 말을 잘 안 듣잖아. 동로만한테 내가 좋게 좋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슬람 군대는 가는 곳마다 뭐 이라크, 시리아, 뭐 중동에 막 이제 막 정복 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해방 전쟁을 일으키면서 막 나가는 거 보면서 이제 막 이 동로마 제국은 막 신경이 쓰였겠지. 이 새끼들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 이라크라든가 시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막 해방자로서 막 찬양하는 거야. 와, 우리를 드디어 이 빌어먹으리 사회에서 해방시켜줬구나. 이 그리스 정교회에서 해방시켜주는구나 해가지고 이슬람은 이제 피정복민들을 이제 전적으로 존중해줬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뭐 같은 어떤 이슬람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이슬람 자체가 피정복민을 잘 융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종교잖아요. 약간 로마랑 비슷하게, 그죠? 소로마랑 비슷하게. 이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군대에 맞서가지고 뭐 야즈 레게르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제 뭐 중국과 뭐 터키 왕, 그리고 뭐 다른 인접 국가들 군주들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이란이. 야, 얘네, 아부바크르 얘네 지금 신생 이슬람 제국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야, 우리 전부 다 나락간다. 제발 도와줘. 해가지고, 중국, 터키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네가 다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부바크르가 확산시켜가고 있는 이 제국 있죠. 이 제국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우마르가 이어받아가지고 통치하는 동안에 이슬람 통치권은 어디까지 나아가냐? 바로 리비아. 리비아까지 나가고 또 아프가니스탄까지도 나가. 그리고 아르메니아에서 파키스탄, 인도, 이런, 구자라트, 이런 데까지 쭉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스만이 다스릴 당시에는 거의 이슬람 군대가 이제는 심지어 중국까지도 나아가고, 스페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알리 세대, 즉, 4대 칼리프가 됐을 때, 어떻게 됐냐? 알려진 세계의 절반이 이슬람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 지도 보셨잖아요. 이슬람 얘기할 때 막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가 동로마 이렇게 비잔틴이고, 그럼 여기가 이제 옛날에 페르시아였는데, 여기 뭐 이라크 있고, 터키 있는데, 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까지 먹는 이러한 지도 보셨잖아. 그죠? 이게 언제적 일이라고? 바로 8세기, 7, 8세기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스만 누구였죠? 마호메트의 사촌이었죠. 그리고 알리 누구였죠? 마호메트의 사위였단 말이야. 근데 이 둘을 암살당했죠. 둘 다. 결국 살해당했는데 이슬람 공동체가 분열되는 일종의 불씨 역할을 한 거예요. 야, 니네 쪽에서 지금 우리 알리 죽였냐? 니네가 우스만을 먼저 죽였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 공동체는 세 개의 분파로 나뉩니다. 분파가 세 개로 나뉘는데 이 세 세력은 마호메트의 후손 중에서 이제 마호메트 후손 중에서 칼리프가 나와야지 뭘 대도 않는 새끼를 자꾸 칼리프로 앉히려고 해라고 생각하는 애들. 얘네가 일종의 하나의 세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 통치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후손이고 나발이고 간에 합의하고 뭐 해야 돼? 동의를 얻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민주적으로 해야 돼 라고 나뉘는 애들. 얘네는 이제 다수파야. 좀 숫자가 많았어. 그리고 권력을 강탈해 먹어야겠다. 합의고 지랄이고 후손이고 간에 그냥 권력은 강한 새끼가 강탈하는 새끼가 무조건 얻는 거야 라고 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소수 애들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승리하겠죠. 그리고 알리 이후에 20년간 시리아 총독을 지냈던
무아위야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칼리프 자리에 오르고 우마야드 왕조가 설립돼요. 이 우마야드 왕조가 이제 설립되고 이 무아위야의 이제 아들내미가 야지드라는 애였는데 이 야지드가 이 우마야드 왕조를 이제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호메트의 후손들은 이제 제4대 칼리프였던 알리 있죠. 사위, 그죠? 그리고 마호메트의 딸이었던 파티마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제 후세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거 지우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대충 들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마호메트의 후손이죠. 4대 칼리프가 누구였죠? 우스만 암살당하고 마호메트의 사위였던 알리였죠. 그러면 알리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야. 누가 결혼했냐면 마호메트의 딸이었던 파티마하고 결혼했어. 그럼 여기서 나온 아들내미가 있었는데 이름이 후세인이야. 우리에게 후세인이라는 이름은 참 익숙하죠. 그죠? 아무튼 간에 기억하기 쉬울 만한 이 알리와 마호메트의 딸가 알리 사위, 마호메트의 사위와 마호메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후세인을 중심으로 뭉치는 세력들이 있었어. 그 후손들이. 그래서 이 야지드 있죠. 야지드가 뭐였어요? 우마야드 왕조의 후계자였잖아. 얘 이제 대항하는 대항 세력을 만듭니다. 이 과정 이해되시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바로 후세인과 이 가족들은 680년 서기 680년 카르발라 전투라 그러는데 카르발라 전투에서 완전히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야지드 군대한테 몰살당합니다. 그러니까는 마호메트의 사위와 그리고 딸내미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 이 세력을 이제 지지하는 후손들이 이 새로 세워졌던 우마야드 왕조의 야지드라는 이 왕에게 대항을 했는데 결국 완전히 그냥 몰살당한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호메트의 후손이 뒤를 이어야 된다와 아니다. 합의와 사회적인 절차와 선출에 의해 되어야 된다. 무슨 소리냐? 그냥 강탈해 먹어야 된다. 새 세력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마야드 왕조의 이 야지드가 아버지가 시리아 총독진해가지고 이게 뭐 선출돼가지고 된 이 칼리프였던 이 우마야드 왕조의 이 후계자가 결국에는 싹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이슬람 신도들은 매년마다 비극적이었던 이 카르발라 전투 있죠. 이 마호메트의 핏줄들이 그냥 개같이 그냥 몰살당한 이 전투를 추모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카르발라 전투는 이슬람 공동체를 두 분파로 나눠버립니다. 바로 이 유명한 카르발라 전투가.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딱 되실 겁니다. 수니파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니파는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여러분들 정통 칼리프 4명 있었죠. 정통 칼리프 4명과 우마야드 왕조를 인정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지드, 우마야드 왕조 얘네를 인정하면서 플러스 뭐야? 4대 정통 칼리프들 어떻다고? 인정한다고. 얘네가 뭐라고? 얘네가 수니파라고요. 수니파. 자 그러면 수니파는 여러분들 뭐예요? 혈족 관계없는 거야. 그죠? 이해되시죠? 자 무슬림의 대다수입니다. 대다수가 수니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아파는 그럼 뭘까? 반대겠지. 당연히 혈족이 이어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겠죠. 그러면은 시아파는 우마야드 왕조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었는데 당연히 우마야드 왕조를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엿먹어라 이 새끼들 찬탈자 새끼들 다 죽어야 된다 생각하겠죠. 그리고 또 뭐겠어요? 우마야드 왕조의 둘째 왕이었던 야지드, 그죠? 야지드 역시 야지드 입장에서도 이 시아파의 혈족 애들 알리를 살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없애버려야지. 나중에 또 없애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가족들 중에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내놔 이 새끼야 우리 거 찬탈하지 마 그러고 원래 마호메트의 핏줄은 우리인데 왜 이 수니파 새끼들 합쳐가지고 이러고 있어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 거 아닙니까? 야지드한테. 그러니까는 알리 가족을 살려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이런 아주 복잡하고 아주 미묘하지만 아주 재밌는 이런 이슬람의 어떤 역사가 얽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맨날 저기 시아파가 어쨌느니 수니파이들이 어쨌느니 이러면은 바로 떠올리시면 돼요. 아, 수니파 다수, 그리고 혈족을 인정하지 않고 뭐 선출이나 아니면은 승인 아니면 강탈, 찬탈 이런 쪽으로 관련이 있었던 놈들이었구나. 아무튼 간에 마호메트의 혈족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애들이 이제 계통을 이어받아도 상관없다고 믿었구나 라고까지 생각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아파를 얘기할 때는 마호메트의 후손들, 핏줄들, 정확하게 피가 섞여 있는 그 계열, 계통, 테크트리만 칼리프가 되어야 된다,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얘네가 소수파였구나. 그래서 시아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시아파, 순위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